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스타트업과 주식 연계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주식 연계 인센티브를 올 연초에 이제 이런 노무 이슈의 하나로 가져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자금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적은 인원이 또 큰 퍼포먼스를 내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이 아닌 뭔가 다른 이제 재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톡 옵션이죠. 얼마 전에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주위에 스톡 옵션으로 이제 몇백억대의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제 친구 중에 하나도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한테 한턱도 근사하게 내기도 하고 집도 이사도 가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야, 이거 스타트업이 그냥 연봉도 적고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하나가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나도 스톡 옵션을 좀 받아볼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보면은 이제 회사의 가치가 1조가 넘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은 사실은 이제 스톡 옵션이 뭐 지금 회사의 가치로는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1조짜리 회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0.1%를 받았더라도 벌써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스톡 옵션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이 점점 잘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만큼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주식과 연계된 인센티브가 갖는 이 재정적인 효과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스톡 옵션이란 표현보다 주식 연계 인센티브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뭐 국내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다가도 뭐 현지 자회사를 내기도 하고 동남아에다가 자회사를 내기도 하고 또 역으로 플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회사가 있다가 뭐 미국으로 본사가 옮겨지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이제 국내에는 이제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글로벌하게 이제 많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개 자회사, 모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세 회사가 다 상장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회사 중에서 어느 하나 회사가 이제 상장의 대상이 되고 뭐 투자를 많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그 회사의 스톡 옵션을 받으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이제 그 손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나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상장될 것도 아닌데 뭐 M&A 될 것도 아닌데 나는 스톡 옵션을 못 받네 뭐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에 자회사에 있는 그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인센티브로 모회사 또는 이제 손자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스톡 옵션 계약서 뭐 검토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자문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처음 올 때부터 우리 이제 임직원들의 주식 연계 인센티브 전체 제도를 한번 설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문의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몇 개의 옵션을 가지고 회사에 뭐가 가장 적절한지를 따져보게 되는데 오늘 그 크게 그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스톡 옵션입니다. 뭐 스톡 옵션은 이제 크게 우리가 스톡 옵션을 얘기할 때 발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신주 발행 방식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스톡 옵션을 임직원한테 줬으면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스톡 옵션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밑에 두 가지 방식도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식 교부 방식이고 하나는 차액 정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식 교부 방식은 글자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 임직원한테 스톡 옵션을 주는 거고요. 차액 정산은 주식을 주는 대신에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현금 대신에 자기 주식으로 준다거나 해서, 보통 이제 법상으로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이제 신주 발행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스톡 옵션은 제도가 여러 개로 좀 분산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스톡 옵션 제도가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벤처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이제 스톡 옵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벤처기업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인데 아직 벤처기업 등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벤처기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스톡 옵션 제도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벤처기업 등록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일반 상법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기업, 만약에 우리 회사가 IPO를 갖다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톡 옵션 제도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제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 벤처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상법에 규정된 일반 기준 플러스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특칙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면서 상장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특칙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는 그냥 상법상의 회사다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일반 기준이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래 크게 이런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스톡 옵션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 어떤 분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 근데 이제 그분은 아직 우리 회사 임직원은 아니고 그냥 회사 밖에서 도와주고 계시다 보니까 그분한테 스톡 옵션을 드리고 싶다라는 문의를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스톡 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일반 기준에 보면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스톡 옵션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원칙에서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약간의 이제 특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법과 동일하게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지만, 옆에 보면은 이제 뭐 교원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소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스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특례를 부여해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 벤처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어느 회사의 주식을 50%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일종의 우리 회사의 이제 자회사 같은 성격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회사의 임직원도 모 회사의 지분을 모 회사의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인수라고 이제 굵게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제가 100%를 출자해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 경우에 30%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다고 볼 거냐 하는 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100%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거지 내가 30% 이상 주식을 인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수하고 출자를 다른 개념으로 볼 거냐 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현재 뭐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부에서 이제 유권 해석한 거는 인수하고 출자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어가지고 100% 주식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스톡 옵션을 줄 수 있지만, 만약에 100% 출자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실질과 비교해 보자면은 야 이거 100% 인수한 거나 100% 출자한 거나 현실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상 이렇게 이제 인수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 옵션은 부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모자 회사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를 내가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대상인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저 일반 기준 보면요,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모 회사의 대주주가 이 자회사의 스톡 옵션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러면 모 회사의 대주주한테 자회사의 스톡 옵션을 줄 수 있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 회사의 대주주면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스톡 옵션에 있어서 출발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톡 그랜트라든지 다른 제도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톡 옵션의 부여 한도입니다. 스톡 옵션의 부여 한도는 저기 일반 기준에 써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다라고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이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이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대개는 이제 스타트업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 계약에 스톡 옵션의 발행 한도를 많이 제한을 해놓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상법상 기준에 따른 10%로 제한해둔 경우가 많고, 이미 이제 스톡 옵션 발행이 상당수 돼 있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았던 게 한 20% 정도, 그리고 대개 15%, 10% 그 사이에서 많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한 많으면 1-20% 내에서 많이 이제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스톡 옵션 부여를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스톡 옵션을 부르면 어떻게 부여할 거냐? 뭐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2년 근무하면 당신한테는 내가 300주를 주겠다라고 해서 일정량의 주식을 한 번에 부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과 연동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특히나 C레벨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과 연동으로 스톡 옵션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 뭐 CFO라든지 CEO라든지 상장을 위해서 이제 C-레벨 임원들을 이제 영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임원을 영입하게 되면 이분의 이제 롤은 당연히 상장을 위해서 회사의 매출을 뭐 예컨대 현재 200억이다라고 하면 500억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신이 만약에 2023년까지 매출을 10% 성장시켰으면은 스톡 옵션 얼마,
예를 들어서 20% 성장했으면 스톡옵션 얼마,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5% 이하인 경우에는 스톡옵션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연동형으로 스톡옵션을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으면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해야 되지만 2년 이상 기간을 충분히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2년 지나면 얼마, 3년 지나면 얼마, 이렇게 기간에 비례해서 스톡옵션의 양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베스팅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기간을 가지고 기간마다 특정한 이제 양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요즘 기업들이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톡옵션과 관련 이슈들이 있었고, 많은 상장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은 회사가 상장하고 나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퇴사하더라. 이제 스톡옵션이라는 게 이제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직원들이 이제 회사에 오랫동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제도를 가져온 건데, 결국은 직원 입장에서는 또는 임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스톡옵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이 실현되면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스톡옵션 제도라는 게 정말 직원의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적절하냐 하는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톡옵션 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매년 부여를 해요. 매년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한 번에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친구한테 3년 지나면 이 정도 스톡옵션을 줄게 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할 때는 3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3년쯤 되면 우리 회사가 이 정도만큼은 성장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3년 해보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3년쯤 되면 이제 막상 회사가 이제 성장할 단계인데 이 친구는 벌써 이제 스톡옵션 행사에서 주식 가지고 있고 하니까 회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제 회사 좀 해볼만 하니까 이 친구가 나간다 그러네. 근데 그것도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너무 이제 조금 답답하다, 이런 이제 토로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톡옵션의 부여도 이제 조금 잘게 쪼개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 지나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나가게 되면 그 주식을 누구한테 매각하라든지 이렇게 주식의 처분을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톡옵션을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제 스톡옵션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시장에서 지금 어떤 조건들을 많이 쓰는지 그런 리서치를 해서 우리 회사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로 해야 되냐 하는 게 제일 많죠. 왜냐하면 직원, 임직원,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저렴하게 이제 스톡옵션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스톡옵션을 가급적이면 낮게 행사하도록, 그러니까 낮게 정해주도록 회사한테 요청을 하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법상 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시가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는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가액, 뭐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라고 이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칙이 있어서 이제 시가 미달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평가의 얘기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시가다, 실질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 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데 예컨대 이제 투자자가 일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서 내가 얼마에 매각했습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된 가격이 제3자 거래 가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가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상증세법상의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주당의 순손익 가치하고 일주당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은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행사 가격을 낮춰서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예컨대 뭐 회사 밸류를 500억으로 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회사 가치가 500억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투자가 예컨대 VC나 누군가가 회사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 투자한 금액이 현재 그 회사의 실질 가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래 가치까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향후의 성장 가능성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회사의 밸류를 정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식의 가치가 꼭 투자한 회사의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꼭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투자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의 실질가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우리가 이쪽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기준 시점에 앞서 3개월 뒤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투자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 가격이 이제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다 보면은 회사가 투자받은 금액하고 실제로 상증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된 가액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향후에 이제 국세청에서 실제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면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가 미달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달 발행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차액이 5억 이하인 경우라서 일반적인 그 임직원들, 그러니까 완전히 C레벨 이상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가 미달 발행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런 이제 특례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절차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관에 스톡옵션 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총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 결의한 이후에 이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직원들 중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대표가 이제 어떤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해요. 그러면서 야, 너 내가 스톡옵션 얼마 줄게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옵니다. 근데 스톡옵션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회사가 계약서 하나 써가지고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스톡옵션을 주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대표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해서 바로 부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정신이 없다 보면 그냥 매년 진행되는 정기주총에서 스톡옵션 결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정기주총을 우리가 3월 뭐 한다고 치면 5월에 들어온 사람은 그 이후 10개월 뒤에 이제 스톡옵션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들어온 사람은 2, 3개월 뒤에 이제 스톡옵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몇 개월 차이는 아니지만 기다리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서야 준다라고 이제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그냥 단순히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스톡옵션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임시주총은 언제 할 건지, 계약을 언제 체결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스케줄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이제 신고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뭐 일반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옵션의 이제 주식수 조정의 예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주식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당 500원이다 해가지고 500원의 행사가를 정했는데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럼 무상증자를 하면은 주식수가 많아지지만 자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행사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행사해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상증자의 경우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우상향해서 회사 밸류가 높아져야 되는데 가끔씩 회사가 어떤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실제 이제 행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주식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다시 또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전환사채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액면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톡 옵션의 행사를 이제 그러니까 스톡 옵션의 기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 2년이라는 기간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임직원을 위해서 혜택을 줘서 1년만 너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스톡옵션 계약에 의해서 1년으로 이 기간을 단축시켜 놓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효력은 없고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 사유는 여기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취소할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써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을 줄 때는 이제 이 임직원이 회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해서 스톡옵션을 주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회사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소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잘 적어 놓으셔야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스톡옵션의 취지들을 잘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30분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스톡옵션은 일단은 두 가지를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부여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세금을 2번 내는데 언제 내냐면 행사할 때 1번 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주식을 팔아서 내가 양도할 때 2번 냅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1번, 양도할 때 1번. 근데 행사할 때는 소득의 내용이 근로소득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임직원의 경우에는.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냅니다. 그래서 임직원인 경우에는 내가 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그 차액만큼을 일종의 근로소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내게 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톡옵션은 임직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한번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시점에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본 거니까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이제 행사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내가 행사 시점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내지 않고 양도소득을 내겠다라고 양도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세금에서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톡옵션의 이제 그냥 주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이제 스톡 그랜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이제 RSU 또는 R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스톡 그랜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일종의 스톡 옵션과 비슷하게 주는데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스톡 그랜트는 글자 그대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주는 거면 구주를 양수도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보통 구주를 양수도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들 사이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건데 이 스톡 그랜트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기 주식을 일종의 스톡 옵션처럼 내가 이제 뭔가 모티베이션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직원에게 그 주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주식을 줄 때 그냥 너 가져 하고 그렇게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여 대상이 스톡옵션 같이 법에 의한 제도에 의해서 부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도 내가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톡 그랜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무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게 상여금과 같은 형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상여금을 포함한 그 보수가 주총에서 정한 이제 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톡 그랜트 같은 경우도 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기 주식을 가지고 이제 스톡 그랜트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게 예전에는 금지가 됐다가 지금은 엄격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 가능해지는데 그게 이제 배당 가능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여 한도는 여기 이제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부여 절차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스톡 그랜트라는 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가끔 심심치 않게 RSU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화도 그랬고요. 야놀자도 그랬고요. 뭐 RSU를 직원들한테 부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RSU는 뭐의 약자냐면 Restricted Stock Unit이라 그래가지고 스톡 유닛을 주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인데 주식 인수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주식 인수권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하고 다른 거는 스톡 옵션은 내가 그걸 살게라고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제 스톡 유닛 주식 인수권은 그냥 내가 그것을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법상 주식 인수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같은 그런 RSU 의 제도를 우리나라 상법상에서 구현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자기 주식의 형식으로 일부 이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형식으로 주식을 부여하되 그 대신에 너는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날 때까지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몇 년 지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반납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두고 이제 RSU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톡 유닛이라든지 스톡 그랜트라든지 RSU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법상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요건들, 절차들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활용해서 뭔가 모티베이션을 할 수 없는 그런 임직원이나 제3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스톡 그랜트라든지 RSU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 연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흔히들 많이 생각했던 게 이제 스톡 옵션하고 우리사주 그 두 가지였는데요. 스톡 옵션하고 우리사주 이외의 다른 이제 주식 연계 인센티브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스톡 그랜트라든지 RSU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사주입니다. 우리사주는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사주는 대상이 근로자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임원과 직원 모두 다 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만 이제 부여 대상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뭐 일종의 자회사의 근로자도 주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이제 아까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뭔가 복지 이런 혜택으로 부여되는 거다 보니까 평가 가격의 이제 170% 이상으로 이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낮춘다고 하면은 이제 평가 가액의 70% 정도로 해서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취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회사하고 이제 설립 협의를 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설립준비위원회를 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 사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노동청에 설립 통지하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여 방법이 이제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상이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상장 또는 유상 증자할 때 이제 신주 인수권을 우선 배정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청약을 해서 우리 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권 상장법이다, 코스피다, 그리고 상장 예정법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20%를 우리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코스닥 상장법이나 비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합원의 권리라기보다는 회사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해서 우리 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스톡 옵션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이제 6개월에서 2년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간 내에 내가 우리 사주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스톡 옵션 같이 그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시장에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조합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이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연할 때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출의 경우에서도 과세 이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주식 연계 인센티브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우리 사주를 통해서도 그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앞서 발표한 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